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입니다. 오늘은 그 유럽의 워런 버핏이라 불리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실전 투자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1편에 이어서 이게 여러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투자자하고 게임꾼이 어떻게 다르냐 해서 투자자 vs 게임꾼이라는 이제 챕터의 내용을 에서 일부 발췌해서 제가 124페이지에서 131페이지까지 해서 1편을 읽어드렸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5월 27일, 그 5월 말에 로딩을 해드렸네요. 그때부터 6월, 7월, 이제 벌써 8월 중순이니까 거의 2달 반 정도가 지났는데 그동안의 투자 성적이 어땠냐라고 이제 리뷰를 해보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별로 좋지 않았던 게 일단은 모르겠어요. 약간 제가 제시 리모워의 불타는 말에 올라타라의 전법을 잘못 따라해가지고 물린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은 운신의 폭이 너무 작았고 다 물려 있으니까 이제 물 타서 평단가를 낮춰도 회복이 안 되니까 좀 오래됐고 그 많이 물려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종목에 돈을 집어넣어야 될지도 좀 판단이 좀 안 서고 그러니까 함부로 집어넣었다가 괜히 한 1%라도 빨리 먹으면 좀 탈출을 하기가 좀 버거웠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어렵게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탈출을 했고, 확실한 거는 지금 우리가 제2의 뭐 폭락장이 온다, 아니면 또 이제 3천을 돌파하는 또 몇 년간의 강세장이 계속 이어진다, 뭐 말은 엄청 많은데, 그거는 사실 투자의 고수들도 인정하지만 제가 피터 린치 영상도 많이 남겨드렸는데, 오디오북도. 그런 그 대가들도 내일 폭락이 올지 예측할 수가 없대요. 그걸 알 수 있었으면은 돈을 잃은 사람들이 대가 중에 없겠죠, 절대. 미리 알면은 미리 매도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뭐 피터 린치는 극단적으로 내일 시장이 아니 지금 시장이 어떤지 묻지 말라라고 말할 정도니까 뭐 그러면서 그래서 사실 제가 요새 그 가치 투자에 좀 많이 꽂혔습니다. 그래서 좀 재무제표도 공부하면서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 사실 그러면서 이제 안드레 코스톨라니의 관점 책을 좀 다시 또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한 3개월 이 지난 입장에서 다시 보게 되죠. 다시 들여다보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거치기 전 재무제표나 가치 투자, 기업을 분석하는 그런 투자에 대한 공부 저거 깊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예 안 했을 때랑 조금 하고 나서 읽었을 때에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고수의 한마디 말,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앙드레 코스톨라니를 얘기뿐만 아니라 뭐 워런 버핏이라든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포에 서서 탐욕을 팔라라는 이런 말들, 뭐 10년 가지고 있을 게 아니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말라 이런 말들의 그 밑에는 진짜 tip of iceberg, tip of the iceberg,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의 표현을 가지고 그 밑에 엄청나게 99%의 엄청 무거운 내용들이 진짜 담겨 있는데 우리 진짜 일반 대중은 그 팁 하나를 보고 자기의 시선으로 해석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제목 자체가 또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원래 투자 총서 1, 2, 3권에 1, 돈 뜨겁게 뭐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2번이 가장 유명한 말이죠.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예. 근데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라는 그 말을 그냥 곡해를 하게 되면 저도 곡해 해석했거든요.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라는 말을 좀 더 디테일하게 풀어놨을 뿐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대중이 투매를 할 때 사라. 크게 얘기하면은 진짜 약세장. 누구도 주식을 거들떠 보지 않을 때 주식을 사는 거. 이게 심리게임. 이게 아니면 정말 하품하는 주식. 그런 알짜배기. 피터 린치가 월스트리트가 하품하는 주식을 사라 그랬는데 이런 주식 거래도 없고 근데 이 회사가
여의도나 월스트리트 분석서 레포트 하나 안 내고 뉴스도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대단한 회사, 이렇게 알짜배기 회사를 왜 조사를 안 했지? 그런 주식을 발견했으면은 저용할 때 사라는 거죠. 이게 심리 게임은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 않은 게 우리가 공포의 장하고 비슷한 거죠. 이제 그 심리적으로 뭐죠? 언제 폭발하죠? 내 강세장으로 이어졌을 때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럼 나는 원래 10,000원짜리 가치에 있는 기업을, 주가를 5,000원에 반타작 해가지고 5,000원에 사서 엄청 싸게 산 거죠. 매물로 나와서 싸게 사서 이제 일반 범인들이 들어왔을 때 한 15,000원까지, 원래 10,000원짜리인데 15,000원까지 완전히 그 고평가됐을 때 이제 이제 너무 비싸다 해서 매도를 하고 다시 폭락하길 기다리는 거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물론 외인 세력, 뭐 이런 세력, 뭐 세력의 기간이 장난질 하는 거다, 개미꼬시기다, 뭐 이런 말도 많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기업이든 너무 싸면 사람들이 그 비슷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거 너무 싼데 한번 사볼까? 라는 심리가, 그러니까 무서운 게 아니고 강세장인데 너무 싸게 내려간 그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거 너무 싼데, 해도 너무 싼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사는 거. 사서 조금 회복할 때까지 꽤나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은 회복할 때 사람들이 달라붙는 거죠. 근데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위험해서 한번 회복할 때 3%라도 만약에 정말 위험한 그 기업이에요. 그럼 애초에 투자를 안 하는 게 베스트겠지만,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한 번 정도의 반등은 있을 수 있겠는데 라는 정도로 너무 싸게 내려간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항공주는 관심이 많잖아요. 저도 항공주에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원래 제 가치 투자를 지향하면서 안 쳐다보려고 그랬는데, 사실 저희가 뭐 엄청나 오랫동안 우직하게, 저도 일반 사람들이라서 그러니까 부자가 못 될 수도 있죠. 그런 전법을 사실은 조금씩은 가져갈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심이다. 그게 증권 심리학이다라고 이제 톨라니가 이제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얘기하고, 특히 1편의 마지막 질문이 이거였어요. 이건 한 번 더 되게 중요한 내용에서 리바이벌 할게요. 훌륭한 투자자가 갖춰야 할 점 무엇인가? 제가 말한 단순히 심리 게임이 아니고 훌륭한 투자자가 갖춰야 할 점 무엇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세 가지를 들어요. 예리함, 직관, 상상력. 예리함은 뭐냐? 예리함은 사건의 연관관계를 이해하고 논리적인 것과 비논리적인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다. 여기에 엄청난 얘기가 있죠. 단순히 심리게임이니까 저가니까 너무 싼 거 아니야? 라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가니까 사람들은 막 사려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단순히 이게 정말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너무나 1차원적으로 계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거죠. 예리함. 이거는 연관관계를 이해하는 게 논리적인 것과,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거시적, 매크로적으로 사건을 좀 판단할 수 있는 지식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되게 둔하죠. 그러니까 예리함과 거리가 먼데, 그런 사건의 인과관계, 적어도 내가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선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이 사람은 평상시에 투자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인문, 예술, 이런 다양한 분야, 역사를 공부하라고 제가 알기로는 추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리함이 그런 공부, 교양으로부터 나온다. 두 번째, 직관. 직관이라 하면 오랫동안의 주식 투자와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무의식적인 논리력과 다르지 않다.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시세 들여다보는 거 내가 스트레스 받아라고 해서 시세를 너무 멀리 한다기보다는, 그러면서도 계속 제가 일부 나의 자산이 만약에 100%가 있다, 1억이 있다라고 보면 나의 자산의 1억 중에 10%, 1,000만 원 정도는 그래도 단타, 주식시장의 어떤 시세나 어떤 이거는 왠지 오를 것 같은데? 라는 거에 좀 투자하는 그런 매매 기법, 수수료를 준다 하더라도 그런 경험을 많이 쌓으면서
이런 기업은 절대 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축적해 나간다는 거죠. 특히 이 사람이 자기가 매매 일지처럼,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에서 배우지 못하면 절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매매 일지, 저도 이제 오디오북에 남기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저도 오디오북에 남겨놓는다는 건 뭐죠? 저 또한 제가 말을 했지만 저도 잊어버리잖아요. 모든 사람 마찬가지, 자기 일기도 잊어버리는데, 일기를 잊어버리면, 네, 일기 글로 써놓으면 넘기면서 매매 일지로 써놓으면, 맞다, 이때 내가 이렇게 생각했지 라고 하면서 복기하기, 리마인드 시키기 되게 쉽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매매 일지는 써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생각으로 아시아나항공을 왜 샀어? 보통 아시아나항공에 이런 뉴스가 뜨면 이렇게 반응하던데 라는 것을 계속해서 자기가 경험으로 누적해 놓는 그런 거가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는 첫 번째 예리함이 있는 그 예리함 논리력이,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논리력과 투자 경험, 오랜 투자 경험이 누적이 되면은 무의식적인 논리가 발달이 되는데, 이거 왠지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순식간에 판단하는 거, 정말 초단타. 이게 직관의 능력.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훌륭한 투자자가 갖춰야 될 세 가지예요. 예리함 말씀드렸고, 직관 말씀드렸고, 마지막 한 가지는 상상력인데, 상상력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해보는 능력이다. 다시 한번, 상상력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해보는 능력이다, 이런 거죠. 돼지족장님 제가 좋아한다 그랬는데, 이분이 상상을 해보는 거죠. 미래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움직이는 물체, 우리 근처에 있는 그러니까 자동차뿐만 아니라 탱크, 예를 들어서 전투에 사용되는 탱크, 전차, 이런 것도 다 전기로 이동하는 순간, 드론, 이런 거, 드론 지금 석유로 가나요? 저도 이게 잘 가스로 가나? 아마 그래도 아직 전기로 가나? 하여튼 모든 비행기는 전기로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제가 알기로는 정유, 그러니까 석유로 가는 거죠. 오일. 전기도 전기 비행기, 전기차에 국한하지 말고 전기 비행기가 나오는 거, 이런 거를 상상을 해보래요. 이게 상상이죠. 이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의 미래는 엄청나네, 확장성이 엄청나다 해서 좋은 거고, 나쁜 거는 뭐냐? 좋은 거는 지금 주가가 1,400, 1,50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주에 140만원, 150만원 정도 하는데, 이게 계속해서 올라가서 2,000달러, 3,000달러, 4,000달러가 된다. 이게 좋은 상상이죠. 그러니까 확장성, 개초에서 매출이 일어나서. 근데 나쁜 거는 뭐냐? 지금 중국의 전기차 니오, 이거 한국에서 전기차 현대차가 따라가요. 기존에 정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가만히 있느냐? 걔네들도 따라붙고, 중국의 전기자동차 회사인 니오, 애초에 태생이 그러니까 정통차가 아니고 전기차, 이런 기업들이 발빠르게 따라왔을 때, 경쟁자가 등장했었을 때, 과연 주가가 1,500에서 계속 순탄하게 2,000, 3,000까지 도달할 수 있겠느냐? 전기자동차 시장이 그렇게, 우리가 워런 버핏이 말했죠. 경제적 해자가 이제 영어로 모트, M-O-A-T, 모트라고 하는데, 모트가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상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나쁜 것, 경쟁자의 등장으로 해서 테슬라의 그 경쟁력이 상쇄되는, 없어지는 거, 이런 걸 상상해 보는 거죠. 이 세 가지 상상력이 있고, 추가적으로 이와 더불어 절제력이 있어야 돼요. 이건 플러스 옵션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세 가지고, 추가적으로 이건 옵션은 있으면 더 좋죠. 절제력이 있어야 되고,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물론 자신이 생각한 것이 틀린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 즉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한 훌륭한 투자자는 자신의 상상이 아까 말했죠. 전기차뿐만 전기 비행기도 나온다. 현실로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나는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거 이어서 벌써 한 15분이 됐네요. 오늘 이제 2편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투자자는 어떤 직업에 가장 가까울까? 가장 가까운 것은 의사이고 변호사, 정치가, 영업자와도 비슷한 점이 있다. 엔지니어, 경제학자, 와는 비슷한 점이 없다. 경제학자, 경영학자, 엔지니어와는 비슷한 점이 없다. 그래서 이제 또 질문이 오죠. 어떤 점에서 투자자가 의사라는 직업과 비슷한가? 그러니까 투자자와 의사 둘 다 먼저 진단을 한다. 왜 주식시장이 강세인가? 혹은 약세인가? 어떤 주식이 왜 떨어질까? 혹은 그대로일까? 그 진단으로부터 치료 방법을 비롯한 모든 것을 끌어낸다. 의사와 마찬가지로 투자자도 자신의 결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아채면 방법을 고치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다. 의학도 투자도 과학이 아니라 일종의 기술이다. 엔지니어나 경제학자의 사고 과정은 의사와 정반대로서 완전히 수학적이다. 엔지니어는 어떤 경우에도 직관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기계적이라는 거죠. 직관, 아까 말했던 직관. 훌륭한 투자자에 갖춰야 될 직관이 이야기인데, 하지만 투자자에게는 직관이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essential 하다는 거죠. essence라는 거예요. essential, 필수적인, 본질적인. essence가 본질이죠. 투자자는 상상을 하는 반면 엔지니어는 계산을 한다. 변호사는 약간 다르다. 변호사는 상상력과 직관이 있어야 하지만 정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허용될 뿐이다. 라고 해서, 그래서 오히려 가장 가까운 게 의사이다 라고 했어요. 의사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저도 이제 가치 투자를 지향하려고 하는데, 향해 가려고 toward 가치 투자를 이제 워런 버핏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재무목표를 공부하는 과정이, 그리고 또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과정이 좀 약간 당연하죠. 당연히 깐깐하고 꼼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가장 가치 투자자는 내가 이 기업을 산다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 가격을 쳐주는 게 적정한가, 그거를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은 1주당 주가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한 주에는 이 정도 주는 게 적당하다. 근데 너무 내가 계산한 캐시나 영업 단기 순이익으로 계산한 미래의 가치,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가 비교했을 때 지금 주가는 너무 비싼데? 라고 하면은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주가가 도래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라. 그게 워런 버핏이 하는 방법이라는데, 여기서 핵심 뭐죠? 네. 그 계산 과정이 너무 복잡해요. 복잡하고 이 계산 과정이 맞나? 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또 몇 가지 가정을 하거든요. 어떤 가정을 하냐면, 미래 가치를 환산해야죠. 이 기업이 미래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최근 5년간 영업이익 성장률이 20%라고 그러면 앞으로도 20%를 가정하고 미래 가치를 환산할 수 있겠죠. 요새 너무 고성장했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10% 반, 10% 아니면 15%로 계산하자. 이 계산에 따라서 또 기업의 가치가 달라져요. 달라지는데 너무 숫자에 함몰하다 보면은 그걸 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기업이 진짜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기회를 살 수 있는 매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죠. 너무 내가 기업 좋게 봤는데 너무 갑자기 폭발적으로 주가가 올라가서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가치 투자자는 앙드레 코스톨라니 입장에서 보면 너무 깐깐한 가치 투자자예요. 너무 깐깐한 가치 투자자는 엔지니어에 가까워서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이제 앙드레 코스톨라니와 워런 버핏을 절충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범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뛰어넘는 투자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들의 좋은 점을 따와서 그러면 진짜 박쥐처럼 이도 저도 안 될 수 있겠지만 따와서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우리는 그래도 조금 좋은 점을 따서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 결론은 엔지니어처럼 계산을 하고 확실하게 워런 버핏처럼 가치 투자자처럼 계산을 하고 그래서 근데 그 계산법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진짜 직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예리함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시장의 논리나 이 기업에 대해서 확실히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 투자자들이 너무 재무제표만 들여다본다라고 좀 오해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차트 정의하고 차티스트랑 좀 다른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재무제표보다 실은 더 중요한 게 비즈니스 모델이고 이 산업에 대한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이 비즈니스 모델이 이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버는가 예를 들어서 제가 요새 진입유직에 좀 관심이 있는데 그러면 진입유직의 주가가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영업이익 성장률이나 순이익 성장률이나 캐시 보유가 엄청 높아요. 물론 이제 여기가 합병의 효과도 있겠지만 그리고 나름 경제적 해자도 있어요. 어떤 거냐 그 경제적 해자라는 게 우리가 이제 그 핸드폰을 사면 이게 물론 SK나 LG U 플러스랑 아마 그 합작했을 거예요. LG U 플러스 LG 폰을 사면은 진입유직이 기본적으로 탑재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SK는 아마 플로인가 그게 탑재돼 있고 물론 그래서 LG 폰을 사면은 진입유직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게 다른 걸 깔려 그러면 귀찮아. 물론 멜론이 1등이지만 아마 2등이 아마 진입유직일 겁니다. 근데 이제 CJ하고도 또 아마 합작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KT, CJ. 그러니까 뭐 우리가 CJ라 하면 엠넷 아마 소유를 하고 있죠. CJ. 그 다음에 엠넷에 나오는 밑에 다 진입유직을 아마 찍을 거예요. 좀 더 공부를 해봐야겠지만 이렇게 제가 아직 공부가 덜 돼 있어요. 그럼 진입유직을 사야 된다? 아니죠. 아직 사면 안 돼요. 왜? 진입유직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2분 프레젠테이션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입뮤직은 앞으로도 성장세가 장난 아닙니다. 텐센트 뮤직하고도 아마 그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K-팝이 지금 인기잖아요. K-팝은 아직도 두고두고 아직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하는 거 보지 음원의 수익은 대단할 것이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되면 우리 계속 해외 헐리우드 팝송 계속 듣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조건이 있고 그러면은 디지털 음원 수익이 메인이에요. 98%가 기예요. 나머지 당연하겠죠. 요새는 그러니까 디지털 음원 수익이 100%인데 디지털 음원 수익의 확장성 중국 시장 텐센트랑 언제 계약했느냐 그걸 확인해 봐야 돼요. 그 중국 시장의 지금 점유율이 마켓 쉐어가 어느 정도 있냐 그 중국 시장에서 경쟁자는 누구인가 걔네들하고 마켓 쉐어를 사실 10%밖에 안 먹었다라고 그러면 아직도 먹을 시장이 많이 있는데 근데 중국 시장의 중국 시장의 멜론하고 경쟁을 할 만한가라는 것 첫째. 그러면 회원수 결국에는 음원 곱하기 좋은 음악은 계속 나온다는 가정을 하고 음원 곱하기 이용자 수의 증가가 어떻게 보면은 핵심이고 두 번째 그 이용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전제 조건에 뭐가 있죠? 경쟁자가 진입하기 어려운가 라고 봤을 때는 한국 시장에서는 적어도 멜론과 진입뮤직의 양대 시장은 가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엠넷의 CJ가 진입뮤직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는 어찌됐든 멜론과 진입뮤직이 어찌됐든 지금 시장을 양분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공부가 더 필요해요. 그게 확실하다 라고 하면은 진입뮤직이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멜론의 마켓 쉐어를 좀 더 먹고 가면 한국 시장에서는 조금 더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근데 지금 이 상태에 계속 유지한다고 마켓 쉐어를 확실히 늘릴 수 있는 어떤 수단이라든지 아니면 음원 수익의 다른 루트가 또 확실히 있다라고 하면 아니면 예를 들어서 SM하고 계약을 했나 SM하고 단독 계약을 해서 SM 음원은 여기서만 들을 수 있다든지 그러기는 힘들겠죠. 사실 멜론도 다 제출되겠죠. 뭐 이런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그 비즈니스 모델을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런 조사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선행돼야 되고 그런 논리를 사건의 연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예리함이죠. 말했던 그 다음이
엔지니어의 계산이에요. 그럼 비즈니스 모델 괜찮네. 근데 지금 언뜻 봤을 땐 저는 지니뮤직이 텐서트 뮤직하고 그 계약을 해서 협동 계약을 해서 중국 시장의 마켓 쉐어를 늘릴 수 있는 여지가 확실하다라고 하면은 지금 주가도 그게 숫자로 보여. 2분기 때 확실히 그 마켓 쉐어가 늘어난 게 보여요. 물론 한차소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게 확실히 늘어난 게 확실히 보인다라고 하면은 투자할 만하죠. 그래서 저는 되게 관심 종목 중에 하나고, 계속 읽어드릴게요. 말이 좀 계속 걷어놓는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건 재무제표보다 사업에 대한 이해가 먼저이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예요. 재무제표가 계속해서 이익이 성장하고 있다. 물론 이 두 개가 뭐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일 수 있어요. 물론 왜냐하면 재무제표를 먼저 재무제표 좋은 주식 종목 기업들을 다 골랐는데 제가 역으로 골랐는 게 그거였어요. 디엔스 미디어나 그 웹툰 하는 K 웹툰이죠. 그 다음에 지니뮤직이 매출이 계속해서 늘고 있고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늘고 있고 당기순이익이 계속 늘고 있는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춘 기업들을 일단 찾았어요. 그 다음에 부채, 자산, 대차대조표, 대무상태표라고 하죠. 부채가 적은지, 거의 없는지, 적은지, 현금 보유량이 많은지, 현금 흐름은 양호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더 찾아봤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디엔스 미디어랑 지니뮤직은 일단은 재무 구조는 되게 양호한 걸로 파악이 됐어요. 성장성도 아주 좋다. 그 다음에 근데 반대로 우리가 나는 자율주행 시장 그건 워낙 말이 많죠. 자율주행 시장이 확실히 성장성이 있다라고 하면 자율주행 시장이 어떤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죠. 역으로 이거는 뭐죠? 산업군에 대해서 미래의 산업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예전 영상 아주 좀 오래됐는데 정말 저는 이건 좀 중장기적인데 정말 저는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 안보의 일환으로 식량, 그래서 제가 농업 기업에 좀 관심이 많은데 농업 기업이 궁극적으로는 되게 대박 회사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어떤 그 농업 기업이 있다고 그러면 저는 거기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아직 공부가 좀 부족했죠. 이런 산업군 궁극적으로는 식량 안보가 엄청 중요해질 것이다 미래에는. 그래서 만약에 저보고 10년을 가지고 있어 주식을 하나 사서 가지고 있어라 라고 하면은 그런 대농을 꾸리는 기업을 하나 발굴해서 오랫동안 저평가되어 있었을 때 재무가 또 건져내야겠죠. 꾸준히 모아서 모을 생각이 진짜 있습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투자의 나쁜 성격이라면 어떤 것일까? 라는 얘기가 있는데 실패에서 배움을 끌어내는 융통성이 좋은 성격인데 반해 고집스러움은 가장 나쁜 성격이다. 그러니까 융통성, 실패해서 배움을 끌어내는 융통성. 나 이번에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실패. 제가 삼성중공업 진짜 실패했거든요. 제가 제시 리버무어를 했던 것은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시 무어의 고점 추격 매수 전략이 다 안 좋았다. 나는 그쪽에 재능이 없다. 재능이 없다는 걸 인정하기 되게 싫은데 그건 다 실패했어요. 확실하게 저는 이제까지 다 성공한 것은 내가 생각했을 때 충분히 낫다라고 생각했던 주식들을 좀 물리더라도 인내심 있게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2~3% 정도는 계속해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저점에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가슴이 쫄려서 크게 좀 못 들어가요. 근데 내가 하루 정도 탈출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실 한 번에 1,000,000원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 평단가 나의 예측이 틀릴 수 있잖아요. 나는 충분히 저점에 생각했는데 더 내려가니까 얘가 박스권 형성해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더라라고 하면은 그 박스권을 형성했을 때의 저점에 한
예를 들어서 나중에 물 탈 수 있게 200만 원 정도 내가 이 종목은 500을 총 쓸 거야 라고 하면 분할 매수를 해야겠죠. 200 정도를 들어가고 나 예측이 틀려서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다음날 100 정도를 더 넣어요. 그 다음에 더 내려가. 그러면은 하루 이틀을 좀 더 기다려보는 거죠. 그럼 300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 종목은 애초에 너무 재무 구조가 별로 안 좋아. 근데 박스권 형성해서 왔다 갔다 해. 그러면 다음날 물 타가지고 비율이 마이너스 2% 정도까지 만들어 놨어요. 300만 원으로. 근데 다음날 시세가 좋아서 하루에 5%를 상승한다 그러면 갭 한 3% 정도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 3% 정도, 그러니까 300만 원을 넣어놓고 3%를 먹으면은 그래도 10만 원, 9만 원 정도를 수수료를 낸다 하더라도 9만 원 정도를 한 일주일에 9만 원 정도는 벌 수 있다. 근데 일단 내가 저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라는 거죠. 마음도 좀 물리더라도 마음도 좀 안정적인데 고점에 물리면은 답이 없더라고요. 너무 비싸게 샀잖아요. 원래 1,000원짜리인데 2,000원에 산 거야. 2,000원 사면은 일단 내려가는 게 원래 1,000원짜리니까 일단 1,000원으로 내려가. 거기서 너무 많이 내려가는 사람들이 또 투매를 내. 그럼 또 내려가 800까지 내려가면은 2,000원까지 회복하기 물을 타도 평단가 낮춰도 1,500이지 않습니까? 또 더 비싸. 그러니까 너무 가치에 대비해서 너무 비싸게 사는 전략은 일단은 무조건 안 돼요. 가지고 있을수록 손해 보는 게 저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쟤는 그거는 확실히 제가 어디에 매매 일지는 안 써놨지만 제 머릿속에 확실히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죠. 그런 실패로부터 저는 배우 융통성이 있는 건가? 그건 좀 저도 의심하긴 한데 이게 또 저의 고집인가라는 생각도 있어요. 항공주를 계속해서 안 돌아본다 하면서 사거든요. 사람이 어쩔 수 고집스러운 건가? 라는 이제 좀 고민 좀 해봅니다. 어떤지 계속 읽어볼게요. 물론 확신은 가져야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발견했으면 곧장 거기서 나와야 한다. 자신의 잘못을 발견했으면 삼성중공업 나와야 되나봐요. 곧장 거기서 나와야 한다. 잘못이라 함은 100에 산 주식이 90이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논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거나 전혀 뜻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음을 깨닫게 된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투자자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계산에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100에 산 게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가 90만 원짜리가 되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만드는 논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실수했구나라는 거. 내가 논리 아까 방금 말했죠. 제가 전제 조건은 박스권을 형성하는 항공주가 이 박스권 내에서 아래에 하면은 살만하다라고 했는데 이걸 제가 실패했던 게 계속 제가 그래서 4월달, 5월달에 돈을 벌었던 게 델타, 유나이티드, 사우스 웨스트로 박스권 형성됐을 때 돈을 벌었어야 했는데 언제 실패했냐? 2번 실패했어요. 언제? 계속 델타가 기억이 나요. 델타가 제가 22달러 정도에 사면은 계속 며칠 가지고 있으면 24달러. 거기서 22, 24. 계속 7, 8%씩 먹었어요. 100만원씩 넣어놓고. 소액으로 했죠. 그러니까 조금 버티면 22에 사면은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냥 놔도. 그러면은 며칠 뒤에 보면은, 하루에 또 변동폭이 커요. 하루에 한 또 쫙 10% 올라가면은 뭐 마이너스 3 떴다가 또 7% 정도 팔고 또 나와요. 그러다가 또 기다렸다가 22대 사야지. 이거를 제가 한 달여 동안 이걸 반복해서 참나 돈 보기 쉽네 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22에 딱 샀는데 갑자기 폭락한 거 알죠? 폭락을 17달러까지 폭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7달러 말이 17%, 22에서 17로 떨어지면은 이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재빠르게 손절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6월 중순에 엄청나게 성장해서 한 34달러까지 갔어요. 거의 17의 2배, 2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영원히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닌가? 항공주 봐라. 그런데 또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론 22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박스권은 거의 23에서 24에서 26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스권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24에서 26의 박스권이 형성하기 때문에 24를 때 사면 되겠죠. 산다고 하더라도 어떤 전자조건, 이게 박스권이 깨져서 또 23, 22로 떨어질 확률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가, 소액으로 분할 매수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근데 이게 깨질까봐 두려워서 못 사겠어요. 이게 두려움이 많이 커졌어요. 많이 좀 물리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하여튼 뭐 이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전에 예측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 그럼 정말 악재가 떴어요. 정말 악재가 떴으면 재빠르게 탈출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판단이 안 됐어요. 이거는 앙드코스토라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대목이 없어요. 악재가 떴어요. 그 악재가 어느 정도 주가에 그 하루에 10% 빠지고 15% 빠지고 그 다음 심지어 20% 빠지는 주식도 있잖아요. 이때 그러면은 나는 손절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빠질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20% 하루에 손절, 그날은 그냥 추락하는 날이에요. 근데 다음날 또 반등을 해. 1, 2%더라도. 그렇게 따지면 또 다음날 반등했을 때 만약에 20%가 빠졌다가 다음날 5% 올랐으면은 15%라도 더 손해보고 파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또 경험상 보면은 다음날 더 떨어지는 주식도 있어요. 그러면 어제 팔 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잘 판단이 안 돼요. 이거는 좀 잘 판단 안 삽니다. 그래서 오히려 빠른 손절이 오를 수 있어요. 그럼 진짜 악재가 떴으면 한 3, 4%씩 딱 떨어지기 시작하면 100만 원을 내놨다. 좀 약간 위험한 주식들이 악재가 더 뜰 확률이 높겠죠. 근데 엄청 우량주를 분할 매수를 해놨다라고 하면, 우량주는 그러니까 뭐 공장에 화재가 났다 이런 것은 일시적 악재입니다. 그런 우량 기업들은 화재가 날 수 있죠. 제조업을 운영하다 보면은 일부 공장에서 화재는 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업 전체 규모에 비해서 소소하기 때문에 금방 이 기업 전체 이익에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악재가 확 떨어졌다가 그럴 때 그래서 많이 추매를 해놓으면 좋죠. 원래 좋은 기업이라면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야 돼. 나의 관심 종목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크게 다시 금방 회복하니까 그런 것은 매수의 찬스를 주는 것이다. 이런 것은 근데 안 좋은 기업의 악재가 뜨면 진짜 노답입니다. 노답.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은 진짜 3, 4% 떨어진 초기에 빠르게 손절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이거는 제가 아직 경험이 없어서, 경험이 아직 부족해서 좀 말씀드릴 사항은 없는 것 같고, 계속 읽어드릴게요. 주식 투자는 어떤 놀이와 가장 비슷할까? 두말할 나위 없이 포커, 브릿지 등의 카드 놀이와 가장 비슷하다. 체스나 룰렛과는 비슷한 점이 없다. 우리 룰렛 게임하고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포커나 브릿지의 카드 놀이가 가장 비슷하다라고 얘기해요. 읽어볼게요. 카드 게임을 할 때 주어지는 카드에 적응해 게임을 하듯이 투자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해야 된다. 주어진 카드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듯이 투자자에게 좋은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나쁜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의도적으로 미디어에서, 왜냐하면 특히 지금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이 강세 시장이죠. 그래서 워런 버핏 따지면 앙드레 코스텔라는 거지만 주식시장에 바보가 많은 시장이죠. 바보가 많은 시장이면 어떻게 되죠? 내 시세에 많이 흔들려요. 악재나 호재에 엄청 흔들려요. 마찬가지로 저도 흔들리는데 당연한 거죠.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그 기업의 가치에 상관없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바보들이 많기 때문에 워런 버핏은 비합리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광기에 사로잡히거나 공포에 사로잡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좋은 주식을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시장이 또 주식시장이다 라고 얘기해요. 워런 버핏이 철저하게 가치 분석을 하지만 결국에는 뭘 이용하는 거죠? 결국은 앙드레 코스톨라가 얘기했던 그 심리 게임을 이용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싸게 나올 때 공포의 사람들이 투매를 할 때 나는 사는 거죠. 대중과 반대로 행동하라는 건 이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카드 게임의 베테랑이 좋은 카드로 많이 벌고 나쁜 카드로 조금 잃듯이 훌륭한 투자자도 자신에게 좋은 사건이 생기면 많이 벌고 나쁜 사건이 생기면 가능한 한 적게 잃는다. 그렇죠. 훌륭한 투자자는 자신에게 좋은 카드가 있으면 많이 벌고 나쁜 사건이 생겨도 적게 잃는데요. 그래서 읽어보면
근데 체스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운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에 반해 룰렛은 계산이라고 전혀 개입되지 않은 행운 게임이다. 주사위 던지기죠. 룰렛 게임은. 로또죠, 로또. 그냥 행운 게임이에요. 룰렛 중 독자들만 어떤 시스템을 찾아낼 수 있다고 착각한다. 그렇죠. 옛날로 보면 로또 한창 유행했을 때 로또 법칙, 규칙 책이 나왔었어요. 주식 투자는 운과 전략 두 가지가 섞여 있다. 어떤 사건이 자신에게 좋은지 나쁜지는 운과 관련이 있고 체스를 둘 때 계산과 전략도 필요하다. 운과 전략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또 추가로 질문합니다. 투자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투자는 끊임없이 득과 실을 생각하며 될 수 있으면 올바른 결론 가로 열고 나는 될 수 있으면이라고 말하지 확실히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라고 가로 닫고 올바른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는 일종의 철학행위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올바른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는 일종의 철학행위다.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가 여기 주식을 투자할 때 매수할 때 이게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게 오를 거라는 생각 어찌됐든 어떤 인과관계를 거쳤든 너무 싸니까 산다 라든지 어찌됐든 될 수 있으면 올바른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는 일종의 철학행위고 저는 여기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이 사진이 잘 나타내고 있는데 사유행위인 거죠. 그래서 수학적 머리 역시 주식 투자에 적합한데 이는 주식시장이 수학이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수학이 논리적 사고를 기르게 해주기 때문이다. 경제학, 경영학, 공학의 논리는 주식시장의 논리와 정반대이다. 주식시장의 논리는 일상의 논리와 다르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에서 논리적인 것이 보통 사람에게 비논리적으로 보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경영학자는 기업을 분석하는데 즉 재무제표를 분석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재무제표는 틀리거나 위조되는 경우가 많고 최소한 분식회계는 기본이다. 또 재무제표가 정직하고 바르다고 해도 이것은 이미 과거의 정보이다. 시세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주식이 좋거나 나빠서가 아니라 어떤 가정하에 좋거나 나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재무제표가 나빠도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그 회사의 주식을 사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완전히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은 코스톨라인은 가치 투자자에 가깝다고 하지만 약간 변칙적인 가치 투자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뭐 단기 트레이더는 아닌데 근데 여기서만큼은 재무제표를 되게 약간 디스를 많이 하시죠. 다시 읽어주면 재무제표가 나빠도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그 회사의 주식을 사야 한다. 일상의 논리에 따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부도 직전에 주식을 사겠는가? 그렇죠. 제가 괜히 델타, 보잉, 삼성중공업을 사는 거 아닙니다. 일상의 논리에 따라 생각하는 사람이면 누가 부도 직전에 주식을 사겠습니까? 이거 은근히니까 또 흔들리네. 나 가치 투자를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데 그걸 공부하고 있는데 근데 하긴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대리족장님이 그 얘기 CFA 준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험을 우리로 따지면 아마 자격증 취득은 못 하셨을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졸업하고 수료가 있는데 졸업 시험을 아마 졸업 논문이나 이런 걸 해야지 졸업으로 인정해주고 단순히 학점을 이수를 하게 되면 수료일 거예요. 근데 그거랑 마찬가지, 그 CFA를 공부를 되게 오래 하셨고, 아마 취득 못 하셨을 거예요. 근데 수료? 하여튼 뭐, 그런 공부 커리큘럼 다 이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늘 말씀하시는 게, 테슬라에 200달러에 들어갔었는데, 테슬라가 그때 재무제표가 형편없었대요. 근데 실체는 있었어요. 니콜라처럼 실체는 없었던 게 아니고 실제로 뭐 모델 S, 모델 3인가 하여튼 그게 나왔었어요. 근데 물론 디자인이 형편이었다라고 이제 혹평을 받긴 했지만 실체가 있었고 그리고 판매도 있었어요. 근데 워낙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적자 상태였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얼마나 더 업데이트된 업그레이드된 전기차를
EV를 만들어낼 것인가, Electric Vehicle을 만들어낼 것인가. 근데 보기 좋게 그 예상이 적중했죠.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선물 주는 산타의 주식 투자 시크릿이라는 책에도 나오지만 결국에는 거기 책에서 아이스 시스템을 추천을 해요. 아이스 시스템의 재무제표만 보면은 별로 안 좋아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많아요. 좀 더 들어봐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만 보면은 이 회사가 캐시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성장이 많나? 라고 할 정도로 의구심이 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선물 주는 산타 2부는 미래의 시장을 자율주행 시장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MC넥스라는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회사, 이 회사는 근데 캐시가 많고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IC 시스템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추천합니다. 왜 추천할까요? 네, 거기 IC 시스템은 적외선 센서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자율주행 시대에 필수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외선 센서가 자율주행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정리하는 유튜버들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논리를 이제 앙드레 코스텔러는 얘기하는 거죠. 계속 읽어드리면, 하지만 부도가 났다가 회생할 조짐이 있는 기업의 주식을 샀을 때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어떤 기업이 망해 가다가 회생했을 때 그 차이는 보통으로 하다가 더 잘했을 때의 차이보다 더욱 크게 마련이며, 이는 주식에서도 마찬가지다. 거의 망해가던 기업이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면 그 기업의 주가는 몇 배로 오른다. 반면 건실한 기업이 몇 년 후 더 좋게 되었을 때는 그것이 주가에 그렇게 많이 반영되지 않는다. 이거는 뭐 조장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피터 린치는 이걸 턴어라운드 주식, 회생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이것도 그니까 지금 삼성중공업 사라는 거야? 라고는 아는 게 아니에요. 델타를 사라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지나 보면 또 그렇게 읽힐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제가 지금 관점에서, 저는 이제 이거를 2달, 3달 전에 읽었으면 그렇게 읽었어요. 근데 지금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베이스 조건 뭐냐면, 부도가 났다가 회생할 조짐이 있는 회사의 기업, 또 거의 망해가던 기업이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면, 이 전제가 있어요. 이 회사가 절대 부도는 나지 않고 어찌됐든 신임 CEO가 왔고 부임을 했고, 이 신임 CEO가 제시에는 회생 플랜이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그럴싸하고, 이 CEO가 과거에 그렇게 일으킨 케이스가 많아. 그리고 분기 실적을 보니까 실제로 흑자 전환을 했어 라고 하면, 흑자 전환을 했다는 게 실제적으로 실체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그런 기업들은 크게 오른다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앙드레 코스톨란이 얘기했던 투자 심리 게임이라는 얘기고, 계속 읽어드리면, 긴급 채권을 샀다가 회사가 기사회생해서 지불 능력을 갖추게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가장 좋은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독일은 전쟁 전에 달러, 파운드, 스위스 프랑, 네덜란드 굴덴, 프랑스 프랑 등 여러 가지 통화로 채권을 발행했는데, 이것을 1952년부터 1953년 런던 채무 조약에 따라 원금 100%의 5년간의 금리를 합쳐 지불하게 되었다. 심지어 프랑스 프랑으로 발행된 프랑스 영 채권은 아테나워 정부가 달러를 지불하기도 했다. 내가 1947년 파리 증권시장에서 250프랑을 주고 산 명목 가격 1000프랑짜리의 채권이 채무 조약 3년 후 3만 프랑이 되어 되돌아왔다. 3년 후에 1000프랑이 3만 프랑이 되어 돌아왔대요. 이것이 내가 증권시장에 발을 들여놓은 후 가장 많은 수익률을 본 경우다. 신생 독일 연방공화국이 침체에 빠져 있으며 달러나 프랑으로 발행한 채권을
다시 사들일 외양 보유고도 없던 당시 용기를 내서 채권을 사려면 풍부한 상상이 있어야 되고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아야 했다. 내가 그 채권을 샀을 때 독일이 채권에 대한 의무를 다하리라는 기대는 아주 적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증권시장이며 투자란 몇 년을 내다보는 것이다. 이거는 이래서 예리함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상상력, 직관. 여기 더 없네요. 이게 다야. 어렵다. 이런 거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중국 시장,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제 중국 시장에 그냥 로또야. 중국 시장은 로또니까 10년 후에는 주식 시장은 대박이 날 거야. 라고 해서 중국의 시장에 뭣도 모르고 투자하면 1,000만 원을 일단 여놓는다라고 하면 난 10년 놔줄게. 그야 근데 10년 뒤에 똑같이 1,000만 원일 수도 있고 10년 뒤에 진짜 대박이 나서 1억이 될 수도 있죠. 이런 게 아니면 진짜로 대박이 나서 20배 올라서 2억이 될 수도 있죠. 뭐 이런 거 그런 중국 기업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베트남이나 중국 그 기업에 좀 관심이 좀 있어요. 왜냐면 미국이 진짜 위대하다 해도 미국의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거기 지금 투자해서 물론 약세장에 정말 싸게 사면 좋겠지만 약세장에 지금 다시 재폭락장이 온다 하더라도 얼마나 싸질까요? 라는 게 저의 퀘스천이에요. 그럼 얼마나 싸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애플이 얼마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싸질까요? 그래서 지금 가격은 확인하기 좀 그렇고 만약에 제가 아마존을 $1,800에 사서 올해 1월 달에 $2,100에 팔아버렸는데 그러니까 30만원 $300 정도 수입을 오고 그냥 30만원 정도 벌고 팔아버렸는데 지금 주가가 한 350인가? 그냥 3,500 정도 됐어요. 거의 2배가 됐죠. 2배가. 그러니까 그냥 놔뒀으면 재산이 2배가 된 건데 근데 이제 다시 진짜 2차 팬데믹이 와서 폭락장이 온다라고 하면 얼마 정도 빠질까요? 얼마 정도 빠지실 거라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250 정도 빠지면 진짜 많이 빠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다시는 1,800, 180만 원에 도래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여튼 뭐 오늘도 너무 길게 하면 좀 그러니까 뭐 오늘 135페이지까지 제가 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도 코스톨라니 영상에서 확실히 심리게임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얘기, 맞다. 끝을 맺자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중국에 좀 관심이 있어요. 중국은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저평가를 받고 주가가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다고 봐요. 물론 미국 시장 나스닥에 상장된 텐센트나 텐센뮤직, 그 다음에 알리바바 이런 기업들은 고평가 지금 받았는데 그렇지 않고 진짜 중국 증시 내에 있는 중국 시장이 중국 기업들은 아직도 저평가이고 중국 시장에서 진짜 대박 종목을 하나 찾아내게 되면은 피터 린처가 얘기했던 10베거가 뭐예요? 제 생각에는 20베거 20루타, 30루타짜리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저는 시장에 조금 진짜 관심이 있어요. 걔네들이 분식회계를 한다 손 치더라도 그래서 중국 기사들을 좀 많이 찾아보려고 요새 좀 노력을 하는데 아직 안 찾아봤어요. 관심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또 관심이 있겠네요.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